2006년 8월 파리. 센 강이 흐르는 도시의 16구 고급 주거 지역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정체가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금송.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의 조카딸이자 당시 북한 제2인자였던 장성택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가문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유학하며 자유를 맛본 젊은 여성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장금송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북한 최고 권력층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 억압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장금송은 1976년에서 1980년 사이 평양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김경희, 김일성의 막내딸이자 김정일의 친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장성택, 김정일의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까지 올라간 실세였습니다. 장금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두혈통의 일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란 김일성의 직계 가족과 그 혈육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누립니다. 최고의 주택, 최고의 음식, 최고의 교육, 그리고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 그리고 개인의 의지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녀는 해외로 나갑니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가문의 자녀들을 유럽에 유학 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선진 문물을 배우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장금송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스위스 또는 스웨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10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녀가 다닌 학교의 동창들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금송은 항상 조용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장금송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음악 교육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자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항상 북한 대사관 차량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장금송은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깁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일성 대학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평양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16구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에펠탑이 가까운 곳, 외교관들과 부호들이 사는 동네. 북한 정권은 그녀에게 최고급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일상은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파견한 운전기사, 가정부, 그리고 이른바 경호원들이 삼주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경호원이 아니라 감시원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장금송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원들의 눈을 피해 그녀는 프랑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루브르 박물관을 걸었고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셨으며 센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서방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파리의 한 콘서트홀에서 아시아 여성이 공연을 보며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장금송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그녀는 울었을까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5년 장금송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학생이었다는 설, 파리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였다는 설. 확실한 것은 그가 프랑스인이었고 장금송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조금씩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장금송에게 이것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김일성의 외손녀가 아니라 그냥 금송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북한 대사관에서 파견된 감시원들은 이 관계를 곧바로 알아챘고 즉시 평양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금송과 그 남성은 자주 만났습니다. 센 강변을 걸었고 몽마르트 언덕에 올랐으며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5년 여름 파리의 한 재즈 클럽에서 행복해 보이는 아시아 커플을 봤습니다. 여자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가 장금송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2005년 가을 상황은 급변합니다. 장금송은 연인에게 결혼을 제안받았거나 혹은 스스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김경희에게. 탈북자들과 북한 소식통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경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성분이 뭐야?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 북한에서 성분이란 계급입니다. 출신 배경입니다. 조상 3대의 이력입니다. 장금송의 연인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성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김경희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직계 외손녀가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과 결혼한다? 김경희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장성택은 파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 즉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금송이를 즉시 격리하라. 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장성택은 직접 파리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는 백두혈통이야. 프랑스 촌놈 따위랑 결혼하면 김씨 일가가 웃음거리가 돼. 2005년 말 장금송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의 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연인과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장금송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실종 신고를 고려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그에게 경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금송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꿈꾸던 미래가 무너지고 자유가 다시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평양으로 돌아가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 둘, 탈북을 시도하는 것. 하지만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다? 그녀에게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한다? 그녀는 백두혈통입니다. 그녀가 탈북하면 부모는 물론 온 가족이 숙청당할 것입니다. 그녀는 갇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2006년 8월 14일 파리는 여름이었습니다. 장금송은 16구의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프랑스 경찰 보고서에는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 유서 발견됨. 어쩌면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을 것입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그 창문.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자유. 어쩌면 그녀는 연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께 걷던 센 강변. 함께 올랐던 몽마르트 언덕. 함께 들었던 음악. 프랑스 경찰은 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즉시 압수해갔기 때문입니다. 유서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원망? 사랑? 후회? 아니면 해방의 선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면제. 그녀는 아마도 대량의 수면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녀는 약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자유다였을까요? 미안하다였을까요? 사랑한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8월 16일 이틀 후 아파트 관리인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금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외상 없음. 타살 흔적 없음. 자살로 결론. 하지만 곧바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경찰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외교 사안입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검은 최소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은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시신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김경희는 공항에 나갔다고 합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관을 열어보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장성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장금송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묻혔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금송의 죽음은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 김경희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녀는 딸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2020년대 현재 그녀의 생사조차 불확실합니다. 아버지 장성택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장성택은 김정은에 의해 숙청당합니다. 그는 공개 재판에서 끌려나와 기관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한탈북 고위 간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 그는 금송아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장금송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딸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장금송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 자신의 사랑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그들은 직업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상대도 성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북한은 2,500만 명 전체가 수용소인 나라입니다. 장금송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지금도 북한에서 수많은 장금송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장금송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장금송처럼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 침묵은 공범입니다. 장금송은 2006년 8월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온다면 장금송의 죽음도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파리 16구 그 아파트는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창문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마지막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금송. 1976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6년 8월 파리에서 죽은 자유를 꿈꿨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기를, 그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깨우기를, 북한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